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7. 젊은 부부의 생활 속에 카드놀이가 끼어들었다. 매일 점심 식사가 끝나면 줄리앙은 파이프를 피우고 67잔의 꼬냑을 조금씩 목구멍 속으로 흘려넣으면서 아내와 함께 여러 가지 트럼프 게임을 벌였다. 그러고 나면 그녀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창가에 앉아서 바람에 흔들리는 유리창에 비가 뿌려지는 동안 꾸준히 스커트의 장식을 수놓았다. 이따금 피로해지면 그녀는 눈을 들어 멀리 파도가 일고 있는 침울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잠시 동안 멍청한 시선으로 바다를 바라본 후 다시 일감을 잡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줄리앙이 자신의 권세욕과 경제적인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집안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섭게 절약하는 본성을 드러냈고 팁도 절대로 주지 않았으며 필수적인 식량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잔이 레페플로 온 이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빵가게에다 노르망디식 작은 빵 과자를 주문하고 있었는데 줄리앙은 이 지출을 금하고 그녀에게 석쇠에 구운 보통빵을 먹게 했다. 그녀는 변명이나 말다툼이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남편의 새로운 탐욕의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돈을 대단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그런 것이 저속하고 추악하게 여겨졌다. 돈이란 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란다 하고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들어왔던가. 줄리앙은 이제 이렇게 되낸다. 당신은 돈을 함부로 쓰는 버릇을 고치지 않고 있소. 그리고 그가 품삯이나 계산서에서 몇 푼을 깎을 때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잔돈을 슬그머니 집어넣으면서 웃음을 띠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뒷골 모아 대선이지. 자는 어떤 날에는 다시 공상에 잠길 때가 있었다. 그녀는 일손을 슬며시 멈추고 두 손을 축 늘어뜨리며 초점 없는 눈길로 즐거운 모험의 세계의 일부분인 자신의 처녀 시절의 소설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시목 영감에게 명령을 내리는 줄리앙의 목소리가 공상의 요람에서 그녀를 끌어내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젠 끝나버렸어 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루한 일거리를 다시 잡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덧 한 방울의 눈물이 바느질하고 있는 손등위로 떨어지곤 했다. 로젤리 역시 전에는 그렇게도 명랑하고 언제나 노래를 흥얼거렸으나 지금은 변해버렸다. 그녀의 포동포동하고 붉은 뺨은 혈색을 잃었고 이제는 거의 움푹 파이기까지 했으며 때로는 흑칠을 한 듯이 보이기도 했다. 너 어디 아프니? 자는 이렇게 자주 그녀에게 물었으나 하녀는 한결같이 대답했다. 아니요, 마님. 얼굴이 잠시 붉어지다가 이내 황급히 달아나 버렸다. 예전처럼 뛰어다니는 대신에 그녀는 괴로운 듯이 발을 끌고 다녔으며 멋도 부리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박물 장수가 비단 리본이나 코르셋 또는 여러 가지 향수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어도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큰 집이 텅 빈 굴처럼 아주 음산했으며 집의 벽은 빗줄기가 길게 퍼진 회색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1월 말경에는 눈이 내렸다. 침울한 바다 위로 북쪽에서 오는 커다란 구름이 멀리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룻밤 사이에 온 들판이 하얗게 덮였고 나무들이 얼음의 거품을 걸친 것 같았다. 줄리앙은 목이 긴 장화를 신고 수염이 텁스룩한 모습으로 작은 숲속에서 광야로 향해 있는 도랑 뒤에 몸을 숨기고 철새들을 노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따금 총소리가 들판의 차가운 고요를 깨뜨렸다. 그러면 질거불한 한때의 검은 까마귀들이 큰 나무를 빙빙 돌면서 날아갔다. 자는 건태에 짓눌려 이따금 현관 앞 층계로 내려갔다. 창백하고 우울한 눈으로 덮여 고요히 잠들어 있는 세계 위로 아주 멀리서 생의 소음들이 반향되어 왔다. 그리고 그녀는 윙윙 울리는 것 같은 먼 곳의 물결 소리와 여전히 내리고 있는 차디찬 물보라에 막연하고 끊임없는 낙하 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눈의 두께는 두껍고 가벼운 이 거품의 끊임없는 낙하 밑에서 쉴 새 없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런 창백한 어느 날 아침, 잔이 꼼짝하지 않고 자기 방에 난로에 발을 째고 있는 동안 나날이 더 변해가는 로잘리는 천천히 침대를 정돈하고 있었다. 갑자기 자신의 뒤에서 고통스러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잔이 물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님. 하녀는 여전히 그렇게 대답했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잔은 벌써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하녀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로잘리 하고 불렀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가 방에서 소리 없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크게 로잘리 하고 소리쳐 불렀다. 그러고는 초인종을 누르기 위해 팔을 뻗으려는 순간 그녀의 바로 곁에서 새어나오는 깊은 신음소리에 그녀는 두려움으로 떨면서 몸을 일으켰다. 하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에는 핏발이 선 채 두 다리를 쭉 뻗고는 등을 침대의 나무다리에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잔이 달려갔다.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하녀는 한마디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실성한 듯한 시선으로 여주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무서운 고통에 찢기듯 헐떡거렸다. 그러고는 갑자기 온몸에 힘을 주고는 앙문 이 사이로 비탄의 소리를 죽이면서 뒤로 미끄러져 굴러갔다. 그러자 벌리고 있던 그녀의 사타구니에 착 달라붙은 옷 밑으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곧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목이 눌려서 질식할 듯한 숨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러고는 갑자기 고양이의 긴 울음소리, 가냘픈 그러나 이미 괴로워하는 탄식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세상에 나오는 아이의 고통스러운 최초의 울음소리였다. 잔은 갑자기 깨달았다. 그리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져 층계로 달려가 줄리앙! 줄리앙! 하고 소리쳤다. 아래층에서 그가 대답했다. 왜 그래? 그녀는 말하려고 애썼다. 로잘리가. 줄리앙이 계단을 2개씩 뛰어올라와 쏜살같이 방으로 들어와서는 대뜸 처녀의 옷을 들추고 벌거벗은 두 다리 사이에서 꼬물거리고 있는 주름살 투성이에 우는 소리를 내며 부르르 떨고 있는 온통 끈적거리고 눈뜨고 볼 수 없는 작은 살덩어리를 드러냈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불쾌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저리 가. 리디빈과 시목 영감을 보내줘. 하고 말했다. 잔은 몸을 떨면서 부엌으로 내려갔으나 다시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부모가 떠난 후로는 불을 떼지 않고 있는 거실로 들어가 불안스러운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렸다. 얼마 후 그녀는 하인이 뛰어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5분쯤 지나서 그 고장의 산파인 당티 가부와 함께 돌아왔다. 그러자 마치 부상당한 사람을 드러내기라도 하는 듯이 계단에서는 시끌시끌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줄리앙이 와서 자네에게 다시 방으로 올라가도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떤 기이한 사건을 방금 목격한 것처럼 몸을 떨었다. 그녀는 다시 불 앞에 앉아 물었다. 그 아기는 어때요? 줄리앙은 무슨 생각에 잠긴 듯 신경질적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몹시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잠시 후 걸음을 멈추었다. 당신은 저 하녀 아기를 어떻게 할 생각이오?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하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전. 그러자 갑자기 그가 격노한 듯이 소리쳤다. 집에다 사생아를 둘 수는 없소. 그러자 자는 몹시 당황하였다.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하지만 여보, 그 애를 남의 집에 보내어 기를 수도 있잖아요.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비용은 누가 되지? 물론 당신이겠지? 그녀는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다시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건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가 로잘리와 결혼한다면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줄리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격렬하게 화를 내며 대꾸했다.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당신이 그를 아오? 그 아버지라는 사람을. 모를 테지. 안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자는 흥분해서 화를 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로 저 하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비겁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해요. 줄리앙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여보, 저 애는 말하려고 하지 않을 거요. 그 사내의 이름을. 나보다도 당신에게는 더 고백하려 들지 않을 거요. 그리고 만일 그가 저 계집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작자가, 그렇다면 우린 사생아가 딸린 미혼모를 한 지붕 아래 둘 수는 없소. 알겠소? 자는 끈기 있게 말했다. 그렇다면 비열한 인간이죠. 그 남자는. 그러나 우린 그를 알아내야만 해요. 그렇게 되면 그가 해결하겠죠. 줄리앙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화를 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겠소?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는 자기 의견을 말했다. 아, 나라면 그건 간단해. 그녀에게 돈 몇 푼을 주어서 그 아이하고 아무데나 가서 살라고 내보낼 작정이야. 그러나 젊은 아내는 붕괴하며 반항을 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돼요. 그 아이는 내 젖동생이에요. 우리는 같이 자랐어요. 그 애가 실수를 했다 해도 할 수 없어요. 난 그 일로 해서 그 애를 밖으로 내쫓을 수는 없어요. 만일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내가 기르겠어요. 그 어린애를. 그러자 줄리앙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럴듯한 평판을 얻게 되겠지. 바로 우리가 말이야. 우리의 명예와 사회적 체면을 모르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우리가 악덕을 두둔하고 있다고 말하겠지. 행실이 나쁜 계집애를 숨겨두고 있다고 말이오. 그러면 명망 높은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할 거야. 정말이지 당신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요? 정말 돌았군.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다. 나는 절대로 로잘리를 밖으로 내쫓지 않겠어요. 당신이 그 애를 두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어머니가 다시 데려올 거예요. 우리는 그 애의 아버지 이름을 꼭 알아내야만 해요. 그러자 그는 몹시 화를 내며 나가면서 문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여자들이란 참 바보야.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야. 자는 오후에 산모의 방으로 올라갔다. 하녀는 당티 과부의 보살핌을 받으며 침대에서 눈을 뜬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산파는 갓난아기를 팔에 안고 흔들고 있었다. 여주인을 알아보자 로잘리는 얼굴을 혼니불로 가리고 절망에 몸부림치면서 울기 시작했다. 잔이 그녀를 포옹하려고 했지만 로잘리는 얼굴을 가리고 저항했다. 그러자 산파가 끼어들어서 그녀의 가린 얼굴을 벗겼다. 그녀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여전히 울고는 있었으나 조용한 울음이었다. 벽난로에서는 미미한 불길이 타고 있어서 추웠다. 어린애가 울었다. 자는 로잘리가 다시 울까봐 두려워서 어린애에 대해서는 감히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다. 그래서 하녀의 손을 잡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괜찮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엾은 계집애는 산파 쪽을 흘끗 보고는 어린애의 울음소리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꾹 누르고 있던 슬픔이 이따금 다시 발작적인 오열로 터져나와서 눈물을 삼키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났다. 자는 다시 한번 그녀를 포옹하고 나서 아주 낮은 소리로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우리가 잘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자, 얘야. 그러자 다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므로 자는 빨리 도망쳐 나왔다. 날마다 자는 그곳에 들렀고 로잘리는 여주인을 볼 때마다 흐느껴 울었다. 어린애는 이웃집에 맡겨 기르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줄리앙은 아내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하녀를 내보내는 것을 거절당한 이후로 그는 그녀에 대해 크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는 이 문제를 다시 꺼냈으나 자는 로잘리를 레페풀에서 맡을 수 없다면 그 애를 당장 보내라는 남작 부인의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내주었다. 줄리앙은 화를 내며 소리질렀다. 당신 어머니도 당신처럼 미쳤군.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우기지는 않았다. 2주일 후 산모는 벌써 일어나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자는 어느 날 아침에 그녀를 앉혀놓고 두 손을 잡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 얘야. 모든 걸 내게 이야기하렴. 로잘리는 몸을 떨기 시작하면서 더듬거렸다. 뭘 말이에요, 마님? 누구의 자식이니 그 애는? 그러자 하녀는 다시 무서운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려고 두 손을 빼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버둥거렸다. 그러나 자는 그러는 그녀를 무시하고 껴안으면서 위로했다. 불행한 일이야. 하지만 어쩌겠니? 얘야, 내가 약해서 그랬는걸. 그러나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너와 결혼만 한다면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더는 문제 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그 사람을 우리가 고용할 수도 있어. 로잘리는 고문받는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냈으며 이따금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자는 말을 이었다. 난 내가 수치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넌 내가 화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난 내게 부드럽게 말하고 있지 않니? 그 남자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진정으로 너를 위해서야. 그 남자가 너를 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내 슬픔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야. 줄리앙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찾게 되면 우린 그에게 너와 결혼하도록 강요할 참이야. 그리고 우린 너희 두 사람을 붙들어 두고
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하도록 힘써줄 거야. 이번에는 로잘리가 느닷없이 용을 써서 여주인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내더니 미친 여자처럼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잔은 줄리앙에게 말했다. 로잘리에게 그의 아버지 이름을 내게 털어놓으라고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당신이 해보세요. 그 불쌍한 것을 그 남자와 억지로라도 결혼시켜야 하니까요. 그러나 줄리앙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화를 냈다. 아, 그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당신이 그 계집애를 잡아두겠다고 했으니 두면 되지 않소. 그러니 그 문제로 날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요. 그는 로잘리가 출산한 이후로 더욱더 신경질을 내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습관이 붙어버렸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잔은 모든 언쟁을 피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낮추고 상냥하고 타협적인 태도로 나왔다. 그리고 이따금 밤이면 침대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끊임없이 신경질을 내면서도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후로 잊고 있었던 사랑의 의무를 다시 실행하기 시작했다. 부부의 문지방을 넘어서지 않고 연달아 사흘밤을 보내는 일이 드물어졌다. 로잘리는 얼마 안 되어 완전히 회복되었고 겁먹은 듯이 알 수 없는 어떤 공포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으나 전보다는 훨씬 덜 침울해 보였다. 잔은 2번이나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번번이 달아나 버렸다. 줄리앙 또한 갑자기 전보다 더욱 상냥해진 듯이 보였다. 그래서 젊은 아내는 막연한 희망에 사로잡혀 쾌활함을 되찾았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따금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서 괴로워할 때가 있었다. 해빙은 아직 오지 않았다. 거의 5주일 전부터 낮에는 푸른 수정처럼 하늘이 맑았고 밤에는 얼음꽃처럼 보이는 별들이 총총한 하늘이 그토록 넓은 공간을 모진 추위로 휩싸고 있었다. 서리로 화장을 한 커다란 생울타리 뒤로 네모진 뜰 안에 고립되어 서 있는 농가는 하얀 내일을 입고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사람도 짐승도 이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만 초가집의 굴뚝만이 차가운 공기를 똑바로 뚫고 올라오는 가느다란 실 같은 연기로 감춰져 있는 삶을 드러내고 있었다. 들판, 울타리, 울타리의 느릅나무, 이 모든 것이 추위로해서 죽은 듯이 보였다. 이따금 나뭇가지가 그 껍질 속에서 부러지는 것처럼 나무들이 탁탁 소리를 냈다. 그리고 가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수액을 얼어붙게 하여 섬유질이 부서지고 큰 가지가 꺾여 떨어지기도 하였다. 잔은 자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온갖 막연한 고통을 지독하게 추운 날씨 탓으로 돌리고 봄에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불안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어떤 때는 음식물만 봐도 구역질을 느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때로는 맥박이 터무니없이 뛰고 때로는 조금밖에 먹지 않은 음식이 체해서 구토를 일으키는 때도 있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긴장해 떨고 있는 신경이 그녀를 끊임없이 견디기 어려운 동요 속에서 지내게 했다. 어느 날 저녁 기온이 다시 내려갔다. 줄리앙은 식탁에서 일어나며 몸을 덜덜 떨면서 거실이 알맞게 훈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그는 땔감을 아꼈던 것이다. 두 손을 비비며 속삭였다. 오늘 밤엔 둘이서 자는 것이 좋지 않겠소, 여보? 그는 전에 그 선량한 어린애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래서 잔은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 마침 기분이 좋지 않았다. 너무도 마음이 괴롭고 이상하게도 신경질적이 되어서 그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아주 나지막이
혼자 자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서너 마디로 자기의 병을 그에게 말했다. 부탁이에요, 여보. 오늘은 정말 불편해요. 내일은 틀림없이 좋아질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몸이 불편하면 몸조리를 잘해야지. 그러고는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일찍 자리에 누웠다. 줄리앙은 놀랍게도 그의 독방에 불을 지피게 했다. 잘 타고 있습니다. 하고 하인이 그에게 알리자 그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나갔다. 온 집안이 추위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냉기가 스며든 벽에서는 마치 떠는 것 같은 가벼운 소리가 났다. 침대 속에서 잔은 오들오들 떨었다. 두 번이나 그녀는 난로에 장작을 집어넣기 위해 일어났다. 그리고 옷과 스커트와 헌 옷가지들을 꺼내어 잠자리 위에 쌓아놓았다. 아무것도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 발은 얼어서 감각이 없어지고 장단지와 넓적다리까지도 냉기가 스며들어 그것이 그녀의 신경을 지나치게 날카롭게 하고 흥분시켜서 계속 몸을 뒤척이게 했다. 조금 있자니 이가 딱딱 부딪히고 손이 떨렸다. 가슴은 죄어오고 느린 심장은 소리 없이 크게 쿵쿵 뛰고 이따금 멈추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목구멍은 거의 공기가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헐떡거렸다. 견딜 수 없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동시에 무서운 불안감이 그녀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한 번도 그녀는 이런 것을 겪어보지 못했다. 그녀는 이렇게 생으로부터 버림받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난 죽을 것이다. 나는 죽는다. 갑작스런 공포가 엄습해서 그녀는 침대 밖으로 뛰어나와 로잘리를 부르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주위에 꽁꽁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또 기다렸다. 그러나 하녀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 어떤 소리로도 깨울 수 없는 고난 초저녁잠에 빠져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자는 정신없이 맨발로 계단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소리 없이 손으로 더듬거리며 계단을 올라가 문을 찾아 열고 로잘리를 불렀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가 침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곤 두 손으로 침대 위를 더듬다가 침대가 비어있음을 알았다. 침대는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거기에서 자지 않은 것처럼 냉기가 돌았다. 뜻밖의 일이라 놀라서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니, 이런 날씨에 밖으로 나가다니.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심장이 혼란스러워 펄떡펄떡 뛰고 질식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녀는 줄리앙을 깨우기 위해 벌벌 떨리는 다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는 자기가 곧 죽게 되리라는 확신과 의식을 잃기 전에 줄리앙을 보려는 욕망에 쫓겨서 남편의 방으로 난폭하게 뛰어들었다. 그리고 사이어가는 불빛 속에서 남편의 머리 곁에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로잘리의 머리를 알아보았다. 그녀가 지른 고함 소리에 그들은 둘 다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이 장면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잠시 동안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도망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당황한 줄리앙이 잔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나 그를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소리를 듣고 시선을 마주할 것을 생각하니 무서운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방에서 뛰쳐나와서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녀는 지금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돌에 채여 사지가 부러질 위험을 무릅쓰고 어둠 속을 달리고 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고 아무것도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는 절대적인 생각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네이에다 맨발인 채로
정신없이 계단에 앉아 있었다. 줄리앙이 침대에서 뛰쳐나와 서둘러 옷을 입었다. 잔은 그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그는 벌써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들어봐, 잔! 하고 소리쳤다. 아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손가락 끝도 닿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객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이 식당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는 출구나 숨을 곳, 어두운 구석, 그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그녀는 식탁 밑에 몸을 웅크렸다. 그러나 벌써 그가 문을 열었고 손에 등불을 들고 여전히 잔! 하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토끼처럼 다시 그곳을 빠져나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그 안을 2번 맴돌았다. 그가 다시 그녀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녀는 갑자기 정원으로 난 문을 열고 들판으로 내달렸다. 벌거벗은 다리가 이따금 무릎까지 파묻히는 차디찬 눈의 감촉이 그녀에게 갑자기 절망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거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도 춥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만큼 정신의 발작이 육체를 마비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눈 덮인 땅과 같이 하얀 모습으로 달렸다. 큰 가로수 길을 따라 작은 숲을 가로질렀으며 도랑을 건너뛰어 광야 한복판으로 달려나갔다. 달빛도 없었다. 별들은 어두운 하늘에서 별똥을 뿌린 듯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들판은 희미한 흰빛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동 상태로 끝없는 침묵으로 환하였다. 잔은 숨도 안 쉬고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쏜살같이 달렸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절벽 끝에 다다랐다. 본능적으로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 주저앉았다. 모든 생각도 사라지고 모든 의지도 텅 비었다. 그녀 앞에 있는 어두운 구멍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잠잠한 바다가 조수가 빠진 해변에서 해초의 소금기 나는 냄새를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거기에서 몸도 마음도 꼼짝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도처럼 미친 듯이 떨기 시작했다. 팔과 손과 발이 억제할 수 없는 힘에 흔들려서 팔딱거리고 숨가쁘게 소스라쳐 놀라 떨렸다. 갑자기 폐부를 찌르는 듯한 맑은 의식이 살아났다. 이어서 오래전의 환영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라스티크 영감의 배 안에서 그와 함께 즐겼던 그 뱃놀이, 그와의 대화, 싹트던 사랑, 작은 배의 명명식, 그러고 나서 그녀의 환상은 더욱 아득하게 레페풀에 도착하던 날, 저 몽상에 흔들려서 잠들었던 그 밤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런데 지금은 그녀의 인생은 부서지고 모든 기쁨은 끝이 나고 모든 기대는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고통과 배반과 절망으로 가득 찬 무서운 미래가 그녀에게 나타났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당장에 끝나버리고 말리라. 그때 어느 목소리가 멀리에서 소리쳤다. 여기다! 여기 발자국이 있어! 빨리! 빨리! 이쪽으로! 그것은 그녀를 찾고 있는 줄리앙이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거기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시면 속에서 그녀는 지금 작은 소리를, 바위 위로 미끄러지는 희미한 물결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뛰어들려고 몸을 완전히 일으켰다.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던진 이별의 말을 이 세상에 던지려고 그녀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 전쟁터에서 배에 총을 맞은 젊은 병사들이 내뱉는 최후의 말인 어머니라는 한마디를 신음하듯 내뱉었다. 갑자기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동요시켰다.
그녀는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물에 빠진 자신의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부모의 절망에 대해 고통스러움을 느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눈 속에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는 줄리안과 시몽 영감이 램프를 든 마리우스를 앞세우고 왔을 때 더 이상 도망치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의 팔을 잡고 뒤로 끌어당겼다. 그만큼 그녀는 절벽 끝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마음대로 다루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끌어다가 침대에 눕히고 뜨거운 수건으로 온몸을 문지르는 것을 느꼈다. 그런 다음에는 모든 기억이 잊혀지고 모든 의식은 사라져버렸다. 그러고 나서는 악몽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녀는 자기 방에 누워 있었다. 날이 밝았으나 일어날 수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마룻바닥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렸다.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가볍게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다. 갑자기 생쥐 한 마리가 자그마한 회색 생쥐가 재빨리 시트 위로 지나갔다. 그러자 곧 다른 것이 그 뒤를 따랐고 이번에는 세 번째 놈이 날쌘 쟁걸음으로 잔의 가슴 속으로 달려왔다. 잔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짐승을 잡으려고 손을 뻗쳤으나 닿지 않았다. 그러자 다른 생쥐들이 10마리, 20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그것들은 기둥을 타고 기어오르고 장식 용단 위로 줄지어 다름박질하고 잠자리를 온통 뒤덮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는 이불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 잔은 그것들이 자기 살갗에 스치고 다리를 간지리고 몸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것들이 침대 발치에서 기어 올라와 자기의 목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몸부림을 쳤다. 한 마리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으나 언제나 쥐고 보면 빈손이었다. 그녀는 몹시 화가 났다. 도망치려고 소리를 질러보았다. 누군가가 그녀를 꼼짝 못하게 하고 기운 센 팔이 그녀를 확 껴안고 있어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것 같이 여겨졌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시간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아주 긴 시간이었음이 틀림없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지치고 상처 입은 듯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분 좋게 잠에서 깼다. 그녀는 기운이 없음을 느꼈다. 눈을 떴다. 그리고 어머니가 전혀 모르는 어떤 뚱뚱한 남자와 함께 자기 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자신은 몇 살일까? 그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아주 어린 소녀처럼 여겨졌다. 더구나 기억 같은 것은 나지 않았다. 그 뚱뚱한 남자가 말했다. 자, 의식이 회복되었군요. 그러자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뚱뚱한 남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자, 진정하십시오, 남작 부인. 이젠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따님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그냥 자게 내버려 두십시오. 자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려고만 하면 무거운 잠에 이끌려서 아주 오랜 시간을 잠결에 지낸 것 같이 여겨졌다. 그녀는 무슨 일이건 기억을 더듬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마치 막연하게 나타난 현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런데 한 번은 그녀가 눈을 뜨자 자기 곁에 혼자 앉아있는 줄리앙을 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지나간 생활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걷히듯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의식 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끼고 또다시 도망치고 싶어졌다. 그녀는 시트를 걷어젖히고 바닥으로 뛰어내렸으나 다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해 쓰러지고 말았다. 줄리앙이 그녀에게로 달려왔다. 그녀는 남편의 손이 자기 몸에 닿지 못하게 하려고
울부짖었으며 몸부림치고 뒹굴었다. 문이 열렸다. 리종 이모가 당튀 과부와 함께 달려왔고 뒤이어서 남작이, 끝으로 어머니가 정신없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들은 잔을 다시 뉘었다. 그녀는 곧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눈을 감았다. 어머니와 이모가 열심히 간호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이제 우리를 알아보겠니? 예, 자나. 그녀는 못 들은 체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가 끝났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밤이 왔다. 간호인이 그녀 곁에 앉아서 이따금 약을 마시게 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셨다. 그러나 이제는 자지 않았다. 마치 기억 속에 구멍이 뚫리고 하얗게 비어있는 커다란 공백이 몇 개씩 있어서 거기에는 사건들이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비껴간 것들을 찾으면서 애써 추론하고 있었다. 오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차츰 모든 사실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끈질기게 그 일을 생각했다. 어머니와 리종 이모 그리고 남작이 와 있는 것을 보면 그녀는 매우 중태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줄리앙은, 그는 뭐라고 말했을까? 부모님들은 알고 계실까? 그리고 로잘리는,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예전처럼 루앙으로 돌아가는 거다. 과부가 되면 그뿐이다. 그러자 그녀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체하고 이성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물성 있고 지혜롭게 그 시기를 기다렸다. 그날 밤 마침내 그녀는 남작 부인과 단둘이서만 있게 되자 아주 낮은 소리로 어머니 하고 불렀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 놀랐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남작 부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얘야, 귀여운 잔, 내 딸아, 날 알아보겠니? 네, 어머니. 하지만 울 필요는 없어요. 길게 이야기할 게 있어요. 줄리앙이 제가 왜 눈속을 달아났다고 말하던가요? 그래, 들었다. 넌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열병에 걸렸었단다. 그게 아니에요, 엄마. 난 그 후에 열이 났던 거예요. 하지만 그 열이 난 원인이 어디에 있고 왜 내가 달아났었는지 그이가 말했나요? 아니, 얘야. 그것은 로잘리가 줄리앙의 침대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남작 부인은 잔이 아직도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딸을 어루만졌다. 자거라 얘야. 진정하고 자도록 해라. 그러나 잔은 고집세게 말을 이었다. 난 이제 다 나았어요, 엄마. 요 며칠 동안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밤 몸이 불편한 것 같아서 줄리앙을 부르러 갔어요. 그런데 로잘리가 그이와 함께 자고 있는 거예요. 난 슬픔으로 정신을 잃고 절벽에 몸을 던지기 위해 눈 속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나 남작 부인은 이 말만 되풀이했다. 그래, 얘야. 넌 아주 아팠단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엄마. 난 줄리앙의 침대 속에서 로잘리를 본 거예요. 난 그이와 함께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날 루앙으로 데려가 주세요. 예전처럼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 잔을 자극하지 말라는 의사의 충고를 받은 남작 부인은 그러자꾸나 얘야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환자는 초조해했다. 내 말을 믿지 못하시는 걸 잘 알아요. 아버지를 불러다 주세요. 아버지는 내 말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힘들게 일어나 두 지팡이를 짚고 발을 끌며 나갔다가 잠시 후에 남작의 부축을 받으면서 돌아왔다.
그들이 침대 앞에 앉자마자 자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힘은 없었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조용히 모든 것을 차근차근 말했다. 줄리앙의 난폭한 성격, 그의 냉혹함, 그의 인색함, 그리고 마침내 그의 부정을. 그녀가 말을 다 마치자 남작은 딸이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는 예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딸을 잠재웠을 때처럼 상냥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들어보거라 얘야.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한다. 아무것도 서두르지 마라. 우리가 결정할 때까지는 내 남편을 참아내도록 해라. 그걸 내게 약속해 주겠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러겠어요. 하지만 몸이 회복되면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로 그녀는 덧붙였다. 로잘리는 지금 어디 있죠? 남작이 대답했다. 그 애는 더 이상 만나지 마라. 그러나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 어디 있나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남작은 로잘리가 아직 집을 나간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곧 떠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환자의 방에서 나오면서 남작은 분노로 상기되고 아버지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줄리앙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내 딸에 대한 자네의 행동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러 왔네. 자네는 하녀와 그 애를 배신했어. 그건 이중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비열한 짓이야. 그러나 줄리앙은 죄가 없는 척 열심히 부정하고 맹세했으며 증인으로 신을 들먹이기까지 했다. 게다가 어떤 증거가 있는가? 발병 초기에 정신착란의 발작으로 어느 날 밤 눈 속으로 달아났던 것이 아닌가? 그녀가 거의 알몸으로 집안을 뛰어다니고 남편의 침대에서 하늘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발작의 과정에서가 아니었던가? 줄리앙은 길길이 날뛰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맹렬하게 분노했다. 그래서 남작은 당황해서 변명을 하고 사과를 했다. 그리고 신이의 손을 내밀었으나 줄리앙은 악수를 거절했다. 잔이 남작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대답했다. 그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빠. 하지만 그의 잘못을 밝히고 말겠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그녀는 침묵을 지키고 명상에 잠겨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사흘째 되는 아침에 그녀는 로잘리를 보고 싶다고 했다. 남작은 하녀를 올라오게 하는 것을 거절하고 이미 떠났노라고 분명히 말했다. 자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렇다면 그 애네 집에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 주세요. 의사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흥분해 있었다. 의사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자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거의 울부짖었다. 로잘리를 보고 싶어요. 난 그 애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자 의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진정하세요, 부인. 모든 흥분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은 임신 중이니까요. 그녀는 한 대 얻어맞은 듯이 멍해졌다. 그러고 보니 갑자기 그녀의 몸속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조차 듣지도 않고 생각에 몰두한 채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한 어린아이가 자기 뱃속에서 살고 있다는 새롭고도 신기한 생각에 놀라서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애가 줄리앙의 자식이라는 것이 슬프고 근심스러웠다. 아버지를 닮았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 두렵고 불안했다. 날이 밝자 그녀는 남작을 불러오겠다. 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특히 지금은요. 아시겠죠? 그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태에서 저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가서 사제님을 불러오세요. 로잘리가 거짓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제님이 오시면 곧 그 애를 올라오게 하세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여기에 남아 계셔야 해요. 특히 줄리앙이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시간쯤 후에 사제가 들어왔다. 여전히 뚱뚱하고 어머니보다 더 헐떡였다. 그는 잔 곁에 안락의자에 앉았다. 벌린 양다리 사이로 배가 축 늘어졌다. 그는 늘 하던 습관대로 체크 무늬의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면서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남자 부인, 우리는 아무래도 마르지 않을 것 같군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는 잘 어울리는 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 그래. 소문으로는 부인, 머지않아 새로운 명명식이 있을 것 같다고요. 하하하하, 이번에는 배의 명명식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그는 심각한 어조로 덧붙였다. 조국의 수호자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생각한 후에 그렇지 않으면 현모양처겠지요.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남작 부인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말했다. 바로 당신 같은 현모양처 말입니다. 그러자 안의 문이 열렸다. 로잘리는 미친 듯이 날뛰고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문틀에 매달렸으나 흥분한 남작이 그녀를 방 안으로 단번에 때밀었다. 그러자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면서 서 있었다. 자는 그녀를 보자 벌떡 몸을 일으켰다가 시트보다 더 창백해져서 주저앉았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은 그 고동으로 살갗에 달라붙은 얇은 네일을 들썩이게 했다. 그녀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질식할 것 같아 간신히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더듬거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난 너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 내 앞에서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아 잠시 쉬었다가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난 모든 걸 알고 싶다. 모든 걸. 죄다. 난 고해를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사제님을 오시게 했다. 알겠니? 로잘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부르르 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외치는 듯한 울음소리를 냈다. 남작은 화가 치밀어 올라 그녀의 두 팔을 잡고 난폭하게 얼굴에서 떼어내고는 침대 곁으로 내동댕이쳐 무릎을 꿇게 했다. 자, 말해. 대답해봐. 로잘리는 화가가 막달리아 마리아를 그릴 때 취하는 자세처럼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앞치마는 마룻바닥에 떨어뜨린 채 다시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러자 사제가 그녀에게 말했다. 자, 얘야. 내게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대답해라. 우리는 널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알고 싶다. 자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몸을 숙이고 로잘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갑자기 줄리앙의 방에 들어갔을 때 내가 줄리앙의 침대 속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로잘리는 손가락 사이로 신음하듯 말했다. 네, 그래요, 마님. 그러자 갑자기 남작 부인이 질식할 듯한 큰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의 발작적인 오열은
로잘리의 흐느낌과 잘 어울렸다. 자는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계속되었지? 로잘리가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그분이 오시고 나서부터요. 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분이 오시고 나서부터라니. 그러면 언제부터? 봄부터란 말이냐? 네, 마님. 그이가 처음 집으로 들어와서부터란 말이니? 네, 마님. 자는 많은 질문으로 가슴이 억눌린 듯이 재촉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니? 그가 내게 어떻게 요구하던? 너를 어떻게 유혹했니? 내게 무슨 말을 했지? 언제 어떻게 너는 굴복했지? 어떻게 넌 그에게 너를 줄 수 있었니? 로잘리는 이번에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말하고 싶은 흥분과 대답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말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여기에서 식사를 드시던 맨 첫날 제 방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곰이 다락방에 숨어 계셨던 거예요. 소문이 날까봐 저는 감히 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저와 함께 주무셨습니다. 그때는 제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분이 잘생긴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잔이 소리를 질렀다. 그럼 내 아이도 그의 애냐? 로잘리가 흐느꼈다. 네, 마님.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모두 침묵했다. 로잘리와 남작 부인의 울음소리 이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친 자는 이번에는 자기 눈에 눈물이 흥건해지는 것을 느꼈다. 소리 없이 눈물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녀의 아이가 자기 아이와 똑같은 아버지를 갖다니 분노가 사라졌다. 그녀는 지금 침울하고 분하고 깊고 끝없는 절망으로 가슴이 뚫리는 듯한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달라진 눈물에 젖은 울고 있는 여자의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돌아와서 그곳에서 여행해서 언제 다시 시작했지? 하녀는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더듬거렸다. 오시던 첫날 밤부터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네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첫날 밤, 레페플로 돌아온 날 밤, 그는 이 계집애를 위해 자기 곁을 떠났던 것이다. 그가 그녀를 혼자 자게 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 충분히 알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부르짖었다. 저리 가! 나가! 로잘리가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자는 아버지를 불렀다. 저 애를 데려가 주세요. 끌어내 주세요. 그러나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던 사제는 설교를 한마디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내가 한 짓은 정말 나쁜 짓이다. 얘야, 나쁜 짓이야. 하나님도 당장은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이제부터 올바른 행실을 지니지 않으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제는 어린애도 있으니 착실한 생활을 해야 한다. 남작 부인께서 널 위해 무엇인가를 틀림없이 해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너에게 남편을 구해줄 것이고. 사제는 더 길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나 남작은 다시 로잘리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문 있는 데까지 끌고 가서 그녀를 마치 짐짝처럼 복도에 내동댕이 쳤다. 딸보다도 더 창백해진 얼굴로 남작이 돌아오자 사제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지방의 계집애들은 모두 저 모양입니다. 형편없지요.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인간 본성의 약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너그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임신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는 여자애들은 결코 한 사람도 없어요, 부인.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다. 이 지방 풍습이라고나 할까요? 그러고는 다시 분개한 어조로 말했다. 아이들까지 흉내내고 있지요. 작년에 교리 문답에 나오는 두 어린애, 사내와 계집애를 묘지에서 내가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에게 연락을 했죠. 그런데 그 부모들이 내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어쩌겠습니까, 사제님. 그런 주잡한 짓을 그 애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아닌걸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대개 하녀도 그 애들과 마찬가지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선생님. 그러나 남작은 신경질적으로 몸을 떨면서 사제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를 붕괴시키는 자는 줄리앙이란 말입니다. 그는 주잡한 짓을 한 발염치아니요. 나는 딸을 데리고 가겠소. 남작은 여전히 흥분하고 격분해서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내 딸을 이렇게 배신한 것은 발염치한 일이요. 발염치한. 그 사내는 악당이요. 불안당이요. 더러운 인간이요. 나는 그에게 이 말을 하겠소. 나는 그를 모욕하고 단장으로 때려 죽이고 말겠소. 그러나 사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작 부인의 곁에서 천천히 담배 한 모금을 빨아들이면서 조정자로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애쓰면서 말을 이었다. 자, 남장님, 우리끼리만 이야기지만 그 사람은 다른 모든 남자들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충실하다는 남편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러고 사제는 선량하면서도 짓궂은 어조로 덧붙였다. 자, 내 길을 걸어도 좋습니다만 당신 자신도 장난을 하셨겠죠. 자, 가슴에 손을 대고 사실이죠. 남작은 사제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사제는 말을 이었다. 아, 그렇군요. 당신도 역시 다른 남자들처럼 행동하셨군요. 당신이 가령 그애 같은 어린 하녀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신 부인께서 그로 인해 덜 행복하고 덜 사랑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남작은 아연실색해서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정말 그렇다. 그도 그런 짓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게다가 자주 그럴 수 있을 때마다 모두. 그리고 부부가 사는 한 지붕이라 해도 주저하지 않았다. 예쁘기만 하면 아내의 하녀들 앞에서도 결코 주저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비열한 인간일까? 자기 자신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결코 생각한 적조차 없으면서 왜 줄리앙의 품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판단하는가? 아직도 흐느끼느라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 남작 부인도 젊었을 때 남편의 엉뚱한 행위를 생각하고 입술에 미소의 그림자를 띄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랑의 모험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감상적이고 상냥하며 관대한 여자였기 때문이다. 자는 의기소침해서 허공을 바라보며 반드시 누워 팔을 늘어뜨리고 고통스럽게 생각에 잠겼다. 로잘리의 한마디가 자꾸 되살아나서 그녀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송곳처럼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다. 저는 그분이 잘생긴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 역시 그를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직 그것 때문에 그녀는 그 남자에게 자신을 맡기고 일생을 약속하고 다른 모든 희망과 막연하게 예상했던 모든 계획과 모든 미지의 사람을 단념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 결혼 속에 기어오를 가장자리도 없는 이 함정 속에 이 비참함, 이 슬픔, 이 절망 속에 빠져버린 것이다. 로잘리처럼 자기도 그를 잘난 남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이 세차게 열리며 줄리앙이 사나운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계단에서 흐느끼며 내려가는 로잘리를 보고 무엇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과 하녀가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말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 왔던 것이다. 사제를 보자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버렸다. 그는 떨리면서도 침착한 음성으로 물었다.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금 전에 그렇게도 과격했던 남작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사제의 논증과 사위가 자신의 예를 방패로 제시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어머니는 더욱 심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자는 두 손으로 버티고 일어나 앉아서 숨을 헐떡이며 자기에게 이처럼 잔인하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당신이 행한 파렴치한 짓을 모두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당신이 이 집에 들어왔던 날부터 그 하녀의 아이가 바로 내 아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아이라는 것도요. 그 애들은 형제예요. 그리고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견딜 수 없는 고통에 그녀는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격정적으로 울었다. 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입을 멍하니 벌리고 있었다. 이번에도 사제가 또 사이에 끼어들었다. 자,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젊은 부인. 진정하시오. 사제는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가서는 그의 따뜻한 손을 이 절망하고 있는 여자의 이마에 얹었다. 이 가벼운 감촉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죄를 사해주는 행동과 용기를 돋우어주는 애무에 익숙해져 있는 이 시골 사람의 힘센 손이 닿자 신비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것처럼 이내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선량한 사제는 이제 선체로 말을 이었다. 부인, 항상 용서해야만 합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커다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너그러우심으로 커다란 행복으로 그것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곧 어머니가 되실 테니까요. 그 아이는 당신의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 애의 이름으로 애원합니다만 줄리앙 씨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도록 간청드립니다. 두 분 사이에 새로운 연결도 될 것이고 장차 남편의 성실의 담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속에 그의 아이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기를 갖게 한 그 사람과 정말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슬픔에 짓눌리고 가슴이 아프고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화를 내고 원한을 품을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신경은 풀어져 슬며시 끊어져 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간신히 살아있는 듯 싶었다.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고 마음속으로 오래 참는 노력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남작 부인이 중얼거렸다. 예, 자나. 그러자 사제가 젊은이의 손을 잡고 침대 곁으로 끌고 와 손을 그의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완전한 방법으로 그들을 맺어주려는 듯이 그 위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설교하는 사제로서의 어조를 버리고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 됐어요. 날 믿어요. 그러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나을 겁니다. 잠시 가까이 있던 두 손이 이내 떨어졌다. 줄리 양은 감히 잔을 포옹할 엄두가 나지 않아 장모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발 뒤꿈치를 빙그르르 돌려 남작의 팔을 잡았다. 남작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내심으로는 만족해서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기진맥진한 환자는 잠이 들고 한편 사제와 어머니는 낮은 소리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제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정계에 나가면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남작 부인은 언제나 그렇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마침내 이야기를 종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아시겠죠? 그 애에게 바르빌루 농장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책임지고 그 애의 남편을 정직하고 훌륭한 청년을 찾아보겠습니다. 2만 프랑의 재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희망자가 나설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르는데 곤란할 지경이겠지요. 남작 부인은 이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뺨 위에는 여전히 두 줄기 눈물이 남아 있었으나 길고 축축하게 퍼진 자국은 이미 말라 있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좋아요. 바르빌르는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2만 프랑은 나갑니다. 하지만 재산은 어린애의 명의로 해놓겠어요. 그 애의 부모는 살아있는 동안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제는 일어나서 어머니와 악수했다.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부인. 그대로 앉아 계세요.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드신지 압니다. 그가 나가다가 환자를 문병하러 오는 리종 이모를 만났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그렇듯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